요피닉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교재는 요피닉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도서는 2세입니다. 2세. 2세. 2024년 8월 26일 날 발행한 거고요. 자,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리스마스터 시험의 주관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분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작성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순서를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제작된 도서다 보니까 리눅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눅스는 뭐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닉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쉽게 더 리눅스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목차 순서대로 영상을 쭉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이미 실행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이제 안 하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 하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설치를 안 했다거나 하신 경우에도 나중에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이제 챕터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치 과정을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리눅스에 대한 설명, 특징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된 리눅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뭐 다시 이제 뭐 설치하신 이후에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행된 리눅스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물론 뭐 제가 뭐 얼마나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앞부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전 좀 다르지만 대부분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도 있는데, 뭐 교재가 좀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이해.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눅스는 현대 운영체제의 효시라고 부르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닉스의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챕터 뒤에 이제 유닉스 이 책 조금 뒷부분에 유닉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리눅스의 이해라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트 1. 링스마타 시험에서 파트 1은 크게 이제 파트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서부터 파트 3까지 이거 있고요.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일반이라고 해서 리눅스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기본 명령어 위주로 나오고요. 이제 파트 2는 이제 리눅스 운영 관리라고 해서 파일 시스템, 뭐 쉘, 프로세스 에디터, 소프트웨어 설치가 나오고 근데 리눅스 활용 후 실제 리눅스가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트와 리눅스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시험도 사실은 뭐 리눅스 마스터 2급 시험 자체가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져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봅니다. 온라인. 그렇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뭐 응시가 가능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뭐 오픈북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2급 1차 시험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리눅스 시험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 기본급 영역에 보면 이제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숙지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파트 1에 이제 리눅스 일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챕터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눅스 EA, 뭐 리눅스 EA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설치 관련된 내용, 설치한 이후에 이제 뭐 기본 정보 보는 거, 이런 거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령 영역에서는 저도 이 순서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사용자 생성, 뭐 관리, 요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및 파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명령어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와 관련 명령어 일부, 시스템 종용 명령어,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메시지 전송 명령,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챕터 1, 리눅스의 이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 리눅스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리눅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리눅스의 특징으로는 다중 사용자 및 다중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환경들은 뭐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리눅스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유닉스는 언제 등장하냐면 1969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실질적인 거는 이제 1970년대부터 사용합니다. 이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 컴퓨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라는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보다는 이제 중형 컴퓨터에 해당하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워크스테이션 값의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주 큰 기업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대의 컴퓨터를 두고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렇게 원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닉스의 특징이 일단은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유닉스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접속된 사용자들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윈도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윈도우를 실행한 다음에 뭐 엑셀도 실행할 수가 있고, 엑셀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는 그런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환경을 그대로 승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완전히 공개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운영체제 핵심이 커널입니다. 커널이라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널이라는 운영체제에서 커널은 이 하드웨어를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동작되는 프로그램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커널인데,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이제 커널부터 각종 대부분의 동작하는 운영 프로그램 소스들이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공개 프로그램, 오픈소스 계열의 대표적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특징에 의거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시장을 뭐 리눅스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데스크탑 시장은 윈도우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장악을 했는데, 어쨌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현재 상당 부분 영치제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뛰어난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처음 시작 자체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 이렇게 접속하는 환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지원은 필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제 프로토콜, 뭐 뒤에 혹시 뭐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 관련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내장을 시켜놓는 환경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의 데스크탑에서 많이 쓰는 윈도우 운영체에도 뭐 대부분의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는데, 뭐 처음 뭐 1995년 기준 말씀드린 윈도우 95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이게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내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예전에 하려면 동시에 친구들하고 집에서 뭐 네트워크 게임한다 그러면 IPS, SPX 프로토콜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리눅스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탄생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또 만들어진 운영체제다 보니까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파일 시스템 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파일 시스템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끔 구축하는 시스템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그러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전통적으로 이제 EXT라는 계열을 썼습니다. EXT 파일 시스템 계열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발전이 돼서 EXT2, 실질적인 거는 뭐 EXT2라고 쓰이고요. 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특징들은 뭐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눅스 고유 파일 시스템이 EXT2, EXT3, EXT4가 등장을 하고요. 현재 이제 이 책의 타이틀로 내건 루피닉스 8, 현재 리눅스 마스터 2급 시험에 이제 기준이 되는 운영체제인 리눅스, 로킹스 8 같은 경우에는 EXT4 대신에 엑세패스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엑세패스 넘어갔냐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디스크나 이런 용량 지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리눅스는 초창기에 이 T2, T3, T4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도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도스의 FAT, 파일 언로키 초창기 도스는 이제 윈도우 전에 쓰는 이제 개인용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FH 16이라든지, 그 다음에 FH 32, FH 32는 이제 윈도우 98부터 등장을 합니다. 파일 올로케이션 테이블 32비트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건 뭐 XP까지 사용된. 어쨌든 FH 30이라든지 현재 이제 뭐 윈도우 운영체제는 NTFS라는 것이고요.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쓰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C드롬 같은 경우에는 ISO 9660, 그 다음에 HPFS라든지 뭐 스코 이런 뭐 다른 유닉스 파일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특히 이제 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뭐 가끔 시험에도 이 저널링이라는 용어가 아마 잘 나오실 건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리눅스를 썼을 때, 뭐 2000년대 초반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서버를 운영하다가,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다 전원 딱 꺼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 이제 디스크 같은 거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만약 꺼졌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을 켜게 되면 화면에 이제 뭐 체크 디스크,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윈도우의 스캔 디스크 체크하는 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리눅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작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숙달되지 않은, 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뭐,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두었다가, 기록해 두었다가, 이제, 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고 그래서 예전에 뭐 그 깨진 파일 있다라고 하면 특정 디렉터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데 되게 몰아놓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그런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언제부터 지원되냐면 EXT 3부터 지원이 됩니다. EXT3, EXT4 뭐 여기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라이저 FS, XFS, JFS 전부 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운영체제에서 링스 쓰시다가 전원이 만약 꺼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화를 딱 키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작업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살릴 수 있는 파일들은 살리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폐기 처분하는 형태대로 운영되는 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바, SMBFS, 삼바, SMB 프로토콜이 이제 확장되게 CIFS거든요. 뭐 삼바 할 때 나오겠는데, 이런 이제 이 SMB, CIFS, NFS, 그 다음에 NCPFS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의 디스크의 공간 또는 파일 이런 것들을 로컬에 있는 것처럼 쓰게끔 해주는 계열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리눅스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급된 게 이제 뛰어난 이식성이라는 거죠. 리눅스는 대부분의 어셈블리, 기계어에 가까운 어셈블리고요. 대부분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닉스 자체가 C 언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리눅스도 그대로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C 언어를 컴파일할 수 있는 능력, 소스를 좀 더 고칠 수 있는 수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뭐 이식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특징 중에 뭐 뛰어난 이식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눅스가 초창기에 서버
이런 뭐 데스크탑 PC 여기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리눅스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뭐 TV 그리고 인베디드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뭐 안드로이드 뭐 잘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입니다. 뭐 리눅스 운영체제 계열이라고 보통 사실은 뭐 운영체제라는 건 커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된 건데 어쨌든 리눅스에 대한 명칭은 초창기에 커널을 지칭하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유닉스 같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뭐 리눅스 계열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시스템, 인베디드 영역도 뭐 스마트 TV, 뭐 스마트 TV도 대부분 뭐 리눅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자세한 거는 뒤에 한번 언급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식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연성과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뭐 언급을 뭐 드리고 있지만 원래 이 리눅스는 상업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유닉스의 특정을 그대로 승계를 했고요. 또 유닉스의 특징 중에 이제 포직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리눅스는 이제 LSB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S 유닉스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해서 뭐 기회 되면 한번 사이트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직스가 유닉스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닉스 자체도 대부분 C 언어로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 유닉스에 쓰던 뭐 프로그램들을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물론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관련 도구들은 몇 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그래서 일단은 뭐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닉스는요 특정한 그 하드웨어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망했지만 써니나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제 뭐 솔라리스라는 체제인데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스팍 CPU라는 데에서만 동작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해서 본인 회사들 뭐 HP면 HP, IBM은 IBM 자사의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른 아키텍처에서는 예,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나중에는 맥스팔용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특히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 초시작 자체가 예, 특정 하드웨어에만 한정되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연성, 활성성은 떨어졌다. 그거에 비교하면 리눅스는 유연성, 활성성이 좋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뭐 뛰어난 안정성과 보안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점이 어, 더 노출이 돼서 해킹 공격을 많이 당한다라는 게 초창기의 이슈였지만 지금은 이제 공격 소프트웨어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발견하다 보면 또 빨리 패치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보안성과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예, 이 공개된 소스의 특징에서 안정성과 보안성은 저는 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빠르게 에, 오류 수정과 보안 관련 패치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라고 되어 있죠. 초창기 유닉스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하드웨어 가격의 운영체제를 포함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비하면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 형태였고 그 다음에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료 대비 또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용급의 성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라고 되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현재 이 레드 계열 중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보통 렐레 RHE 어떤 렐레브라고 부르는데 뭐 이것도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닉스에 비교해서는 저렴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홉 번째 특징으로는 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눅스는 핵심이 운영체 핵심인 커널을 비롯해서 일단 쉘이 조합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명령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거의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기본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엑스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데스크탑 환경들 KD, 그노 뭐 이런 그래픽감 환경이라든지 편집기
그다음에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개발도, 보안도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리눅스만 설치하면 거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설치, 리눅스만 가지고도 뭐 불파랑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공개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열 번째가 이제 다양한 배포판의 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소스, 공개된 소스를 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환경에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초창기 리눅스는 서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용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용 데스크탑, PC, 퍼스널 컴퓨터용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인비디를 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포판이란 용어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운영 체제화해서 만든 게 이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배포판이 상당히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리눅스는 이제 외국계 회사 제품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는 게 이제 뭐 레드앗 계열, 그다음에 데비안, 우분투, 수세 등 굉장히 다양.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한컴 있고요. 한컴, 뭐 구름 OS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U니 수리눅스. 요거는 뭐 레드앗 계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포판 나오죠. 일단 커널은 한 군데서 나옵니다. 커널.org라고 해서 링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만든 커널을 사용을 하고요. 기타 이제 쉘이라든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도구들,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각자 특히 이제 뭐 패키지 관리 도구, 패키지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는 설치하고 삭제하고 그런 도구를 뜻하는데 그런 걸 뭐 독자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만든 게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나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고 저희는 그중에 로키뉴스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예, 상용판입니다. 상용판도 있고 상용판이라는 건 돈 주고 구매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연마다 비용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 지불하셔야 되는 경우를 이제 사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판에는 뭐 가장 유명한 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고요. 그 다음에 소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스트리머드, 페도라, 뭐 이런 경우에 커뮤니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말 그대로 뭐그 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배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료도 있고요. 또 리눅스라고 다 공짜 아닙니다. 돈 주고 구매하는 버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리눅스의 단점에 대해서 일단 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이제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비상업적인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고 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무료 프로그램 개발한 개발자들이 그것만 전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자기의 잡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공개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 느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좀 처리를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통 이제 그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 뭐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을 했는데 예, 그러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드라이버를 뭐 커널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같이 리눅스용 뭐 드라이버라든지 모듈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근데 물론 뭐 지금은 상당 부분 리눅스가 상당히 대중화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초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 예를 들어 윈도우에 비해서는 뭐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단점 중에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자, 현재 리눅스는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우리가 지금 마우스를 써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윈도우 설치해 보시 아시겠지만, 윈도우처럼 뭐, 제어판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뭐, 우리 시작 버튼처럼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서버라든지, 리눅스의 비중은, 뭐, 물론 뭐, 데스크탑이나 인베드 영역도 많이 넘어갔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유닉스의 영향을 해서 서버 시장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서버의 프로그램들을 설정을 할 때, 여전히 텍스트 기반,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VI 편집기라든지 이런 에디터 기반의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가 서버를 설정을 하려면 그런 이제 에디터, 뭐 VI 편집기 같은 것도 좀 숙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설정 파일도 직접 경로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 이 리눅스를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꼽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단점들을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자, 일단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은 뭐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좀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리눅스를 조금 실행한 상태에서 같이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층적 파일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계층적 파일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파일 구조는 자, 리눅스는요, 이 최상위 디렉토리, 리눅스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디렉토리에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끝 표시를 슬래시라고 이렇게 개발하신 분이 기호를 슬래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모든 디렉토리나 파일들은 이 슬래시 디렉토리 하위에 위치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슬래시 밑에 뒤에 설명드렸지만 뭐 USR이라는 디렉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AR 디렉토리도 있고 뭐 ETC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USR 밑에 로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밑에 뭐가 있고, 이런 구조를 계층적으로, 최상위 디렉토리, 그 다음에 디렉토리,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층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층적 구조를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부르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리 구조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 이 뒤집은 모양을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나무의 이제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디렉토리를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른다. 이 루트가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약간 윈도우 10이라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오류가 있어요.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최상위 디렉토리를 루트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정도 루트인데 최상위 디렉토리도 루트라고 슬래시로 이동하세요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루트 디렉토리를 가세요 그러면 최상위 디렉토리 끝으로 이동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리눅스의 기술적인 첫 번째 계층적 파일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슬래시를 기준으로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그 위에 디렉토리 있고 그 위에 디렉토리 이런 식의 구조 흔히 얘기하는 트리 구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치의 파일화라고 되어 있죠. 장치의 파일화. 자, 리눅스나 유닉스. 자, 뭐 제가 뭐 리눅스를 예를 들면 리눅스면 유닉스 계열이라고 하는데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나 유닉스는 어떤 식이냐면 장치를 관리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에서는 CD롬을 써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CD롬이 자동으로 드라이버로 잡힙니다. 쉽게 말씀하면 뭐 E 드라이버다, F 드라이버다, D 드라이버 잡힙니다. 자,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치를 쓰려고 하게 되면 그 장치에 해당되는 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파일로 컨트롤합니다. 파일로. 자, 그래서
이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장치에 매핑이 되는 파일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링스 한번 볼까요? 너무 화면 보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띄워놨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또 말씀드리지만, 예, 뭐 로그인하고 설치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층적 파일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명령어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명령어도 뒤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상위 디렉토리 한번 이동, CD 하시고요. 한 칸 띄시고, 예, 슬래시. 요게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엔터를 치시고요. 자, 일단 l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요. 해보시면. 혹시 또 이것도 잘 모르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루트를 로그인 하시고요. 또 실습 루트로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오프닝 터미널 나옵니다. 이렇게 터미널 나오셔서 이제 실행하시면 이 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cd 슬래시 한다 ls 하게 되면 이렇게 최상위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색깔에 따라 차이점은 이제 뒤에 또 리눅스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최상위 밑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USR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ls, USR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슬래시 안 하셔도 됩니다. USR에 뭐 이렇게 로컬 보시면 여기 로컬 밑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RC 밑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이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는 명령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트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하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뒤에요. 위치 트리 하시게 되면 위치라는 명령은 실행 명령어를 찾아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명령어가 존재, 예를 들어 뭐 AAA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럼 위치 AA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경로가 나오고 없다라고 나오죠. 어떤 명령을 찾을 때는 뭐 위치라는 명령을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트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트리는 말 그대로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그 트리 하시고요. 이렇게 슬래시 해보시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하위 디렉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랩 뎁스를 한번 지정 트리 하시고요. 마이너스 A L1 1만 하겠습니다. 슬래시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1단계만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보여달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디렉토리까지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최상위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이죠. 하늘색은 이제 실제 이게 뭐 링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트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를 좀 파악하실 수 있다는 보시면 되고요. 이 최상위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 중에 이제 DV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DV. DV는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디바이스. 그래서 LS 하시고, 뭐 슬래시, 최상위 슬래시 아셔도 되지만, 일단 슬래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슬래시 DV 하면 색깔도 독특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파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를 뭔가를 접근해야겠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는 제가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었지만 어, 그 SSD 계열처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SDA로 잡힙니다. SD가 SSD 또는 뭐 스카시 계열 또는 USB 메모리 계열인데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를 끼면 SDA로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티션을 분할하겠다 그러면 이 파티션을 분할하는 명령인 뭐 fdisk나 partd라는 명령을 가지고 dvsd 한번 해볼까요? 내가 디스크의 파티션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 날아갑니다. fdisk, dv, sda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P 눌러보게 되면 요 그 디스크에 대한 정보라든지 파티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를 진행한다라고 빠져나갈 때 X 하시면 됩니다. X라네. Q 죄송합니다. Q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돼요. 음. 네, 저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요.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 DV의 디렉토리들은 어떤 특정한 장치를 컨트롤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뭐 디스크 좀 작업 많이 하실 거고요. 터미널 같은 거, 뭐 이렇게 터미널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LS, DV의 뭐 TTY 계열들이거든요. TTY 계열도 얘네들이 0번이 자기 자신이고 뭐 1번, 2번 이렇게 터미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마 쓰시고, 이거는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예,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DV 디렉토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의 역할이 아니고 어떤 장치를 쓰기 위해서 그 매핑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이 위치, 쉽게 말하면 뭐 디스크라든지 키보드, 프린터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들을 컨트롤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야 뭐 그 서버에 CD롬이 달려있지 않았지만 옛날에 유닉스용 같은 경우에 CD롬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이젝트 버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유닉스 장비는 없습니다. 그 CD롬 트레이를 열려면 이젝트에다가 그 CD롬에 해당되는 장치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모든 장치를 파일로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 사용이라는 거죠. 가상 메모리. 자, 일단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예, 디스크 일부를 그 메모리, 램처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의 3대 구성 요소는 CPU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연산, 뭐 제어 이런 걸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좋다는 얘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처리와 연관된 그러니까 속도, 처리 속도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를 좋은 거 쓰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뭐 CPU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선택을 해서 장비에 도입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선택하신 하드웨어에 성능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를 관리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램하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하드디스크 역할은 데이터의 영구적 보관입니다. 이거 전원을 꺼도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뭐 쉽게 뭐 컴퓨터를 다 이용하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이 한글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를 저장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를 내일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목적은 데이터의 반영구적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디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많이 보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램은 램.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램, 메모리는 뭐냐면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책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 하드디스크는 책꽂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큰 책꽂이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책을 좀 많이 꽂을 수가 있겠죠. 자, 램은 뭐냐면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램이 4기가다, 4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책을 4기가에 해당하는 만큼 책을 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램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교재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단은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일단 하드디스크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램은 작업 공간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메모리, 램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램이 작으면 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한 게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닉스 초창기에는요. 이 램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램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램 가격이 매우 비쌌고요. 뭐 1970년대 메모리가 뭐 상당히 비쌌겠죠. 어, 예. 그래서 일단 램이 비싸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또 메모리를 또 많이 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램을 많이 끼려면 메인보드라든지 운영체제에서 이 고용량의 메모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이 램을 늘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을 한 2기가 정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램이 1기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늘릴 수 있기도 힘들어.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디스크가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디스크의 일부.
쉽게 말하면 디스크는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면 설치 윈도우를 막 깔고 추가로 프로그램 많이 깔아서 쓰지만 초창기 유닉스는요. 처음에 한번 운영체제를 깔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면 더 이상 크게 늘어날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개인 파일들을 뭐 이렇게 보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크게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항상 남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는 파일을 이만큼 파일을 저장하고 이 뒷부분을 좀 한번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를 램처럼 쓰기도록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은 램이 1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실행하면 어떤 뭐 내가 한글도 실행하고 엑셀도 실행하고 꽉 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기가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하거든요. 자, 이 꽉 찬 상태에서 동시에 지금 뭐 여러 개 프로그램 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엑셀을 실행할 때 예를 들어 엑셀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엑셀을 실행하려고 하면 램이 필요합니다. 램이 필요해. 자, 근데 공간이 꽉 찼다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아웃 오브 메모리. 즉, 메모리 부족하다라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근데 이 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사용해놨어. 그럼 어떡하냐면, 뭐, 가만히 보니까 안 써. 이게 또 안 쓴다라는 표현이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창기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램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CPU가 하나라는 거는 동시에 우리가 동시 처리한다라고 하지만 물론 뭐 지금 뭐 코아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CPU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그 물리적인 개수만큼은 동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CPU가 하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느끼지 못할 범위 내에서 이 번갈아가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건 동시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램에 올라와 있긴 했는데 그냥 램만 차지하고 일 뿐이지 CPU가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렇다고 뭐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럼 일단 일시적으로 그 디스크에다 이렇게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빌 거고 그 빈 공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잘 처리했어. 근데 또 밑에 내려간 녀석이 필요해. 자, 그러면 또 다른 녀석을 내리고 얘를 올려주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압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압. 이 수압이 영어로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환하는 걸 수압핑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현대 운영체제 학에서 정확한 명칭은 가상 메모리입니다. 운영체제. 그렇지만 유닉스 계열은 그 가상 메모리를 수압 메모리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압은 하드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선언한 겁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수압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램처럼 선언해서 이 수압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인 램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으로 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선언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램에 있는 프로세서와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부르거든요. 램에 있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프로세서하고요. 프로세서 일부를 디스크로 보내서 공간 확보하는 형태고요. 경우에 따라 서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형태대로 물리적인 메모리 이상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닉스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리눅스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와핑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 공간이 꽉 찼다라고 하더라도 가상 메모리, 자, 하드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램 이상의 공간에다가 플러스 알파, 디스크 일부에 선언된 공간만큼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써 있죠. 이것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정된 가상 메모리로 보내고 그 빈 공간에 이렇게 로딩하는 형태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상 메모리 있는 걸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녀석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교환을 스와핑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명령어는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프리 마이너스 이 프리라는 자유란 뜻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풀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풀이하게 되면 단위가 블록 단위 나오기 어렵죠. 풀이 마이너스 h h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휴먼 리더블입니다. 즉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위를 조금 네, 보여달라. 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마이너스 이렇게 h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단위가 붙습니다. 요 컴퓨터는 아직 뭐 설치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 램이 예, 메모리입니다. 실제로 약 4기가 정도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압도 약 4기가 정도 이렇게 할당했다고. 요건 기비바이트 단위로 환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그 링스 마스터나 뭐 실무에서 많이 쓰는 명령 중 하나가 이 풀이라는 명령. 풀이라는 명령은 메모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어, 그 수압 영역 메모리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네,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끊고 동종 라이브도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수업이 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적 라이브를 지원은 네,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